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영상의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인데요. 3시간짜리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시게 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대면 강의 1시간씩 세 꼭지로 나눠서 진행하는 정도의 분량을 가능하면 조금 짧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영상의학에 대한 개관을 해드리고 간단한 그런 발전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 좀 하고요. 2부에서는 각 영상 검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영상을 가지고 하는 중재 시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Brief History of Radiology 영상의학과 Department of Radiology 들어보셨죠? 이전에는 방사선과라고 불렸었어요. 영어로는 Radiology라고 했는데 방사선학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방사선이 아닌 초음파나 그리고 그 MRI 같으면 자기장을 이용한 영상도 얻고 있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보여져서 이 용어 자체가 영상을 이용한 의학의 한 분야라는 의미에서 영상의학과라고 개명을 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Department of Medical Imag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영어로는 대부분 Department of Radiolog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독일 학자 빌헬름 콘라드 렌트겐이라는 분이 당시 유행하던 음극선관, 캐소드 레이 튜브를 이용한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전자기선의 일종이죠. 당시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 X선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게 1895년이었고 이 우표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도 1995년에 그 100주년 행사를 의미 있게 기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사선학, 다시 말해서 영상의학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영상의학과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쭉 가져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의과학, 의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니만큼 현대의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상, 의학 영상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것들이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임상의료진들과 공동 연구를 하실 그럴 기회가 있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원리와 용어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첫째, 임상 진료에 있어서 영상의학과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째, 영상 획득 기술의 기본,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셋째, 영상 진단에 쓰이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살펴보고요. 네 번째, 영상 유도하에 이루어지는 중재 시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의료기기, 중재시술 기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어들에 집중하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 분야의 기본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임상에 도입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말씀드렸던 렌트겐이라는 분이고 이 사진은 기념비적인 첫 엑스레이 영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알려지기는 렌트겐 부인의 손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반지 위치를 생각하면 왼손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엑스레이 발생 장치입니다. 여기다가 아마 손을 올려놓고 촬영한 것 같죠?
1900년도 초반의 실제 엑스레이 검사 진료 장면인데요.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부인들은 몸속을 뚫어볼 수 있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망측하다고 또 얘기했다고 하죠. 전통적인 그런 진찰 방법인 시진, 촉진, 청진, 타진 뭐 이런 게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맨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청진기로 들어보고 손이나 진찰망치로 두드려보는, 그게 진찰의 기본기였는데, 이제 몸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진단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 정말 진지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장면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뭘까요? 이거는 환자의 몸을 투과하고 빠져나온 엑스레이가 형광판에 영상을 만든 것을 보여주는데, 이 형광판도 또 투과를 하겠죠. 그러니 관찰자의 엑스레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가슴과 몸통에, 이분은 얼굴과 눈에 그대로 엑스레이의 피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방사선 방호, 방사선 위해 뭐 이런 개념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피검자, 즉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노출이 되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검사하는 사람은 계속 노출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백혈병 등 암으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사선 위험에 대한 경각심, 방호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연세의대의 노 교수님인 유형식 교수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1913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방사선 진료를 하는 장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뒤에 엑스레이가 나와서 환자를 투과하고 형광판에 보이고 또 의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보이죠. 이제 누워서 검사하는 장면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데요. 그 당시 의학 잡지에 실린 1912년 조선의학회 잡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골이 나와 있는 뼈 사진이 이렇게 처음 실렸습니다. 당시 인쇄술을 고려할 때 상당한 영상의 질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그림자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그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폐 같으면 이런 공기와 이 폐혈관, 기관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륨이라는 물질이 유의하게 X선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조영제로 처음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이제 콘트라스트 미디아라고 하는데, 이 당시 바륨은 장이나 이런 기관 점막 이런 것을 채우거나 도포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 간의 이런 대조도를 증가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조, 그림자, 영 이렇게 해서 조영제라 그러고요. 컨트라스트 미디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CT나 혈관 조영술에 사용되는 조영제인 요오드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초음파인데요. 복부질환의 진단이나 산과, 즉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는 데 정말 유용한 검사죠. 물론 임상에도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분야도 이 영상에서 보시듯 산과에서 처음 사용했었다고 하고요. 지금도 부모가 돼서 처음 아이와 조우하게 되는 것도 산부인과 외래 진찰실에서 설치된 초음파 화면을 통해서일 겁니다. 요즘은 3차원을 통해서 태아의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 기술은 소나, SONAR, 소나라고 해서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잠수함 탐지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의학 영상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단층 영상의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초음파를 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 엑스레이 영상은 2차원 영상이죠. 근데 여기 태아 영상에서 보듯이 단면을 잘라놓은 것 같은 영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면 영상의 개념이 확실해진 것은 바로 이 기술 때문입니다. CT입니다. Computed Tomography라고 하죠. 이제 CT는 MRI와 함께 일반 명사화 되었다고 봅니다. 엑스레이 영상은 점점 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지만 그동안 인체를 투과시켜 가지고 2차원 영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서 기존 장비를 이용해서 단층 촬영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지만 아주 제한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컴퓨터 기술에 접목시킨 것이 CT인데요. 이 단층 촬영이 얼마나 진단의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할리우드 영화 하나에 아주 잘 담겨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73년에 개봉되었던 엑소시스트라는 호러 영화예요. 지금 제가 그중 한 장면을 발췌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뇌 영상 검사의 과정이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한 소녀, 린다 블레이어라는 그 아역 배우였는데요. 지금은 60대에 이제 노배우가 되었는데 이 소녀가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귀신 들린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주어지면서 부모들은 아이의 뇌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당시 최고 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뇌 영상 검사법 중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던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뇌 동맥에다가 직접적으로 요오드 조영제, 아이오다인 컨트라스트 미디어를 주입을 하면서 일련의 엑스레이 영상을 얻는 것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이를 이제 검사실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죠. 네, 지금 이제 검사 장비 위 테이블로 옮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씩씩하게 이렇게 가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간호사, 방사선사, 의사가 올 텐데 이 테이블을 이제 머리 위치에다가 지금 맞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으로 경동맥에 바로 주사를 하지는 않는데요. 이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Direct Angiography라는 기술을 씁니다. 카테터를 쓰지는 않고요. 이 의사가 경동맥, 뇌혈관을 봐야 하니까 경동맥 부위를 이렇게 소독을 하고 드래핑을 하고 굉장히 리얼하게 하네요. 마취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천자바늘입니다. 움직이지 마. 구멍이 하나가 아까 마취한 자리죠. 자, 찔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대로 혈관 안으로 들어갔네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실제 찔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작은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그 바늘 위치를 이제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조영제 주입을 하기 위한 그 튜브를 연결을 하고 환자가 혹시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한 다음에 지금 이게 그 엑스레이 장치예요. 여기서 엑스레이가 나오고 이쪽에서 카세트에서 촬영을 해서 영상이 찍히고 또 이쪽에서 앞쪽에서도 찍고 양면에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약이 슛. 저게 지금 카세트가 교환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많은 영상이 찍히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조영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쭉 사진이 찍혔죠. 지금 의사가 판독을 하는데요. 필름 현상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혹시 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어디 가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혈관이 어디로 이렇게 밀렸는지, 그 종양 같은 게 있으면 혈관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금 관찰하는 건데요. 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굉장히 인베이시브한 영상 검사를 했죠. 뭐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데 혈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머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미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CT가 개발되고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엑스레이 발생 장치가 환자의 머리를 따라 이렇게 돌면서 촬영한 뒤에 각 화소별로 음영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단층으로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촬영하는 장면이고요. EMI라고 하는 영국 회사가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라장 CD를 발매한 회사로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오른쪽 전두엽에 종양이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만, 영상의 질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정도로 낮습니다. 여기 개별 화소, 즉 픽셀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격자로. 게다가 한 슬라이스, 이걸 우리가 단면 하나를 슬라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촬영하고 보여주기까지 4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렇지만 컴퓨팅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단면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인체의 내부를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면으로 잘라서 봤냐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거는 이와 같은 횡단으로 잘라서 본 단면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횡단면상, axial se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영상이죠. 그리고 앞뒤로 잘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식으로 자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 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관상면상, 관상단면상이라고 하는데, 왕관이란 뜻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왕관처럼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코로날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그거는 이렇게 좌우로 이제 잘라서 보는 거, 정중앙을 좌우로 이제 잘라서 보는 건데, 이걸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본다고 그래서 시상면상, 시상단면상이라고 하고 세지탈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시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화살 C자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같이 이렇게 화살을 당기고 있는 그런 장면 생각하면 정중앙이죠, 그죠? 눈과 이 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단면 이제 정리가 됩니까? 횡단면 axial section, 그리고 관상면 coronal section, 그리고 시상면 sagittal section, 그렇게 부른다. 그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CT는 1977년도에 경희대학교 병원에 처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희대학병원의 인지도는 지금의 서울 아산병원의 인지도에 필적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MRI가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뭐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자기 공명 영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기본적인 기술은 이미 고전적인 화학 분야의 기술 중의 하나인 NMR 스펙트로스코피, 핵자기 공명 분광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로서 이미 화학 분야에서는 많이 쓰던 기술이었는데, 이것이 영상에 이용되게 된 것은 그 분광 신호 있죠. 이것이 영상에 이용되게 된 것은 그 분광 신호가 3차원 공간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1971년도라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CT, MR 다 그 즈음에 기본 기술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그러면서 80년대 초반부터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안정적인 자석이 필수적인데 초전도 기술, 슈퍼 컨덕팅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또 급속하게 이 MR 이미징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현수막에서 볼 수 있듯이 1988년도에 전국에 3대의 장비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이죠. 그 3대가 모두 국산입니다. 국산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골드스타라고 되어 있죠. 지금의 LG입니다. 카이스트와 같이 공동 개발을 했었는데요. 제가 본 첫 MRI 영상도 이 장비로 촬영한 것이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금은 지멘스, 필립스, GE 같은 회사들이 이 분야를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수요가 많지 않은 국내 현황을 고려할 때 골드스타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걸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해서 전반적인 개발 역사의 요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의학과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영상의학과 홈페이지에 과 소개란을 스크랩한 것인데요. 한번 보시죠. 조금 일반화해서 말씀했을 때 영상의학과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영상 진단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재 시술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영상 진단 분야는요. 첫째, 영상 검사의 계획을 세우고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렇게 얻어진 영상을 판독하고 또 결과지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중심으로 임상의들에게 자문, 컨설트라고 하죠. 그런 걸 해주고 있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미지를 보면서 간암이나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니까 바늘로 초음파나 이런 걸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영상 진단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재 시술인데요. 크게 혈관계와 비혈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영역별로는 일반 중재 분야하고 신경 중재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관여된 부분이 바로 신경 중재 영상의학이라는 분야인데요. 뉴로인터벤션 또는 인터벤셔널 뉴로레디올로지 이렇게 부르는 영역입니다. 이와 같이 영상의학 내에는 여러 세부 분야가 존재해요. 서브스페셜티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부 영상의학, abdomen, GI tract, 그래서 abdominal radiology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흉부 영상의학은 이제 가슴, 폐나 심장, 혈관 이런 쪽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chest radiology, cardiovascular radiology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두경부 영상의학이라고 했는데요. 이 신경이라는 게 뉴로죠. 그리고 이제 두경부는 head and neck입니다. 그래서 neuro and head and neck radiology 이렇게 부릅니다. 근골격계 영상의학이라는 것은 근육하고 골격이죠. 그래서 musculoskeletal radiology라고 부르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뇨기계 영상의학 이렇게 했는데 urogenital radiology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genitourinary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유방 영상의학 breast radiology죠. 그리고 소아 영상의학은 이제 소아 병원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 전 영역의 소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보는 그런 세부 분야가 되고 pediatric radiolog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것도 또 따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 영상의학, emergency radiology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intervention 영상의학 말씀했죠. interventional radiology. 이렇게 세부 분야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임상과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영상검사에 의존하지 않는 임상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임상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문의 수만 해도 100명이 넘고 이건 몇 년 전 자료인데 지금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이나 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방사선사, 간호사 숫자도 엄청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이렇게 규모가 큰지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병원에 오시면 건물 3개가 있잖아요. 각 건물 2층 공간의 3분의 1은 영상의학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업무의 비중도 비중이지만 영상 장비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큰 규모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각 영상검사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tion to Imaging Modalities. 먼저 일반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영어로는 General Radiography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가슴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셨죠? 엑스레이는 고에너지의 전자기 방사선인데요. 파장의 길이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보다도 더 짧은데 그 내부에서도 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래서 유방 촬영은 요 정도 에너지대, 그리고 일반 CT나 일반 엑스레이는 요 정도 에너지대, 그리고 공황 검색대는 더 높은 에너지를 쓰는군요. 설 양은 적은데 에너지 자체는 높은 걸 쓰는 모양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이런 엑스레이를 우리가 의료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엑스선을. 앞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죠. 방사선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폭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스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방호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나비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차단 에이프런 같은 걸 입게 되는데요. 앞치마 형태의 에이프런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되고 이런 고글도 납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구를 보호하는데 이제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보면 됩니다. 즉 갑상선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촬영실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그 이미지 패널이고요. 가슴 사진 촬영해 보셨죠? 여기 가슴을 대고 이렇게 서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맞은편에 이렇게 엑스레이 튜브가 있어서 여기서 엑스레이가 조사가 쫙 되고 이쪽에서 영상이 이제 찍히는 거죠. 때로는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장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해 놓은 게 보이죠. 지금은 대부분 이런 CCD가 장착된 이미지 패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필름이나 이미지 카셋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도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촬영이 끝나면 뭘 하나 빼서 가져가죠. 그 경우에는 그 뽑아간 판, 즉 카셋 안에 필름이나 이미지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영상을 추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각 방식의 원리를 정리한 도식입니다. 이 필름과 그 CR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카셋을 이용한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요 디지털 카메라 같은 방식으로 이 CCD라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디지털 라디오그래피, DR이라고도 부릅니다. DR로 촬영을 하게 되면 거의 동시에 검사자의 모니터에 이 같은 영상이 딱 뜹니다. 그래서 자세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거나 이러면 다시 촬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바로 판독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아직 인력이 그런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면 그런 시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몇 년 내에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기다려 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희 영상의학과에서는 이런 엑스레이를 통칭해서 일반 촬영, General Radiography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말로 일반 촬영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일반 촬영 영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영상을 찍는 기술, 그래서 일반 촬영술, 검사 기술을 의미하기도 해서 상황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영상 자체를 말할 때는 radiograph 또는 radiogram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영상 검사 기술을 지칭할 때는 radiography라고 해야 합니다. radiography. 바이오 쪽에서 많이 쓰시는 크로마토그래피의 결과물이 크로마토그램인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투시 조형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플루오로스코피라고 하는데요. 끝에 Y가 붙었으니까 검사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는 이 장치를 말할 때는 fluoroscopic machine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fluoroscope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플루로 이러면 형광이란 뜻이고요. 스코프 하면 거울, 경이죠. 그래서 형광경 장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실제 우리 인체를 투시에서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투시라는 용어를 가져왔고요. 가시광선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X선을 비춘 그림자를 비춘다는 의미에서 조형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투시 검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실시간으로 X선이 환자의 몸을 투과한 것을 X선의 사진 효과를 이용해서 바로 형광판에 영상이 나타나도록 해서 비춰보고 즉석으로 영상 진단을 한 거죠. 필름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시 기술이 먼저 발전한 것입니다. 아날로그 투시 영상인 거죠. 자, 얘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에서 식도를 거쳐 위, 소장, 대장을 지나 항문을 통해 배설되는데요. 그 중에서 식도는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원인에 의해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목에 이물감이 있고 쉽게 사례가 들릴 때가 있는데요. 이건 뭐 하나의 이런 임상 경우 예시입니다. 식도의 운동성, 폐쇄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식도 조형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형 검사란 검사 부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조형제라고 하는 물질을 해당 부위에 채우거나 코팅한 다음 특정한 장기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검사법인데요. 투시 조형 검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때 조형제로는 X선이 잘 투과하지 않는 바륨 현타액이나 요오드 제제를 사용합니다. 조형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내장기관을 볼 때는 바륨 현탁액을 사용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혈관 쪽으로는 요오드 제제를 사용한다고 했죠. 검사하는 부위에 따라 식도 조형 검사, 상부 위장관 조형 검사, 소장 조형 검사, 대장 조형 검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 중 식도 조형 검사는 조형제로 바륨 현타액을 환자가 마신 후 이 조형제가 식도를 통과할 때 식도의 움직임과 종양 예,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이 환자분이 그 우유빛깔 나는 지금 조형제 바륨 현탁액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삼킨 겁니다. 삼키니까 투시 조형 장치에서 그 삼키는 과정이 그대로 보입니다. 등을 관찰하는 검사법입니다. 조형제가 식도를 따라서 내려가는 게 관찰이 되죠. 그래서 식도의 움직임도 볼 수 있고 식도 점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 검사를 통해 조형 우리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삼킴장애, 식도 조형 검사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지금 이 장치를 한번 보시면요. 한 번은 지금 누워 있는 그런 형태로 장비가 지금 위치되었고, 이건 지금 서 있는 상태로 장비가 위치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각도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엑스레이 튜브가 있고요. 이 테이블을 지나서 환자의 몸을 뚫고 이 장치, 이 영상을 받는 장치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에 해당되는 부위인데요. 요 쪽으로 영상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런 장치들이 이 검사자가 지금 에이프런하고 자켓을 입고 있죠. 이게 납으로 된 거라고 했습니다. 레드 에이프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스커트 같은 거를 장비에서 산란선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를 삼키면서 조영제가 식도를 통과할 때 영상을 촬영하는 단일 조영 검사법과 공기를 생성하는 발포제를 먹고 식도를 팽창시킨 후 조영제를 삼키면서 자세를 바꿔가며 조영제의 이동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이중 조영 검사법입니다. 식도의 어딘가가 종양으로 막혔거나 삼킴 장애가 있다면 조영제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식도 조영 검사입니다. 환자의 몸을 통과한 X선은 반대편 X선 검출기에 도달하여 모니터에 그림을 형상화하는데요. 만약 식도의 일부가 막혔다면 하얗고 넓게 보이던 통로가 점차 좁아지거나 가느다랗게 보이고, 삼킴 장애가 있다면 조영제가 잘 이동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살에 들리는 장면입니다. 인두 쪽에서 후두 쪽으로 조영제가 역류가 되어서 기도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다가 살에 걸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게 검사 중에 지금 발견이 됐네요. 이로써 식도의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삼킴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식도를 팽창시킬 목적으로 발포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가스가 발생해 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트림을 참아야 합니다. 검사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 후에는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조영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시 조형 검사의 한 예인 식도 조형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설명 들으신 식도 조형 검사고요. 위, 대장, 나아가 소장까지 모두 조영제를 위한 투시 조형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모습이고 대장의 모습이죠. 자, 이제 CT입니다. 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받을 사람이 누울 테이블이 있고요. 이것을 움직여서 검사할 부위를 이 통 속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CT, MRI 모두 이렇게 생긴 통 속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겐트리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같이 생긴 구조물을 다 겐트리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는 소스가 있고, 이걸 이제 엑스레이 튜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환자의 몸을 이제 투과를 하고 X선이 탐지될 디텍트 어레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축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급속하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촬영 영상은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엑스레이가 한번 조사되어서 사진을 찍는 거였죠. 2차원적인 영상 하나를 얻는 거죠. 근데 CT는 겐트리 안에서 이제 그 엑스레이 튜브와 그 디텍트 어레이가 같이 한 축으로 회전을 합니다. 최소 400번 내지는 1200번까지 회전을 하면서 영상을 획득한 뒤에 그것을 수학적인 기법으로 영상을 재구성해서 단면 영상을 얻는다는 건데요. 겐트리 부분 덮개를 벗겨내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영상은 이렇게 3단계로 얻어지는데, 먼저 엑스레이를 조사하고 영상 신호를 검출을 한 다음에 요거를 재구성을 하고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CT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유튜브 선생님 보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알려면 인체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가 없는 특별한 빛으로 몸속의 근육과 뼈, 장기 등을 사진 촬영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빛이 바로 X선입니다. X선은 돌이나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사물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을 투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돌이나 콘크리트를 완전히 통과하려면 굉장히 강한 엑스레이가 필요하겠죠. 일반적인 의료용 엑스레이는 그렇게 강한 선량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X선 사진은 흔히 우리가 접하는 엑스레이 흑백 사진을 연상하면 되는데요. X선이 얼마나 단단한 물질을 찍느냐에 따라 부분별로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인체를 예로 들면 단단한 뼈를 찍었을 땐 흰색, 그보다 조직이 연한 근육을 찍었을 땐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흑백의 음영을 이용한 X선 검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CT 검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CT는 X선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재구성해 인체 내부의 단면을 살펴보는 검사인데요. 둥글고 커다란 굴 속으로 테이블이 서서히 이동을 하는데요.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둥근 통에서는 둥근 통이라고 한 걸 우리가 겐트리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몸으로 X선을 방출합니다. 그 장치를 X선 튜브라고 하는데요. X선 튜브가 테이블 주위를 360도 회전하면서 X선을 방출합니다. 360도만 도는 게 아니고 연속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테이블 밑에 깔려있던 X선 측정기가 따라 움직이면서 인체를 통과한 X선을 흡수하죠. 그렇게 해서 흑백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걸 raw 데이터, 원래 검출한 신호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CT 사진과는 좀 다르죠. 아직 컴퓨터가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통 CT 영상 하나를 넣는 데에 X선 사진 약 50여 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CT 사진 하나를 검사 하나를 전부 시행하는데 X선 사진 4, 50장 정도의 방사선 선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러한 CT 검사는 우리 몸 모든 부위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골절이나 내부 출혈, 종양 등이 의심될 때 요게 지금 혈관을 보는 거거든요. CT 혈관 조형술 사진입니다. 시행하는데요. CT 사진만으로는 이상 부위를 쉽게 발견할 수 조영제 주입되고 있는 주사기입니다. 없을 때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을 주사로 주입하기도 합니다. 혈관을 통해 조영제가 몸 전체로 지면 X선의 흡수가 변화되어 더욱 선명한 CT 사진을 얻을 수 있죠. 이러한 CT 영상도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영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용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CT의 상용화에 지대한 기여를 한 공학자 중의 한 분인 하운스필드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하운스필드 유니트, HU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냥 CT 유니트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물을 HU0, 공기를 HU-1000이라고 이렇게 잡고요. 각 화소마다 픽셀이죠. 픽셀마다 감약 계수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CT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값을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각 화소별 하운스빌드 유니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공기를 마이너스 1000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물을 0이라고 한다면 폐는 마이너스 한 7, 800 정도 되죠. 그리고 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600에서 800까지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소프트 티슈라고 하는 것들은 그 물보다 조금 높은데 10에서 한 80 요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신장, 췌장, 피, 간, 뭐 이런 순으로 조금씩 높은데 이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 같으면 뇌의 회질이 한 40, 백질은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10 정도의 하운스필드 유니트 차이를 아주 미세하게 그레이스케일을 배분을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뇌 구조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모양이 나오고요. 또 뼈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게 조절을 하면 뼈가 잘 보이죠. 또 주변에 이 두피 있죠. 두피 쪽을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러면 또 그게 맞게 조정해서 볼 수 있는 것이 CT의 영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에는 마이크로 C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머리 전체 영상을 경추와 만나는 부분부터 쭉 올라가면서 한번 들여다보면요. CT 영상입니다. 이렇게 소뇌가 보이고 뇌 간이 보이죠. 그래서 뼈가 잘 보일 때는 다른 내부 구조물들은 잘 안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뇌척수액이 들어있는 곳은 아까 CT 유니트가 0이라고 우리가 할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요. 대뇌 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관 안은 좀 피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머리 부분을 촬영한 거죠. 그 오른쪽, 왼쪽 대뇌인데 여기 하얗게 뭔가가 있죠.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굳어 있는 피입니다. 혈종. 이런 혈관 내에 있는 혈액과는 달리 혈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거는 금방 굳죠. 굳으면 엑스레이 흡수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뇌에 경색이 생겼다 이러면은 이런 혈종과는 반대로 오히려 뇌실질에 인트라 앤드 익스트라셀룰라 워터 컨텐트가 높아져요. 그럼 정상 뇌조직보다 물 성분이 더 많아졌으니까 더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양이나 염증 이런 게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음영 병변을 잘 봄으로써 이 병변이 있나 없나 어떤 병변인가 이런 걸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CT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조직 간에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조영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CT에서는 아이오다인, 요오드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간입니다. 지금 전이성 간암이 아주 여러 군데 이제 발생한 그런 사진이 되겠는데 조영제를 주입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지만 마진이 잘 안 그려지죠. 근데 조영제를 주입해서 정상 간 세포에 분포하는 혈관들이 참이니까 어떻습니까? 구분이 명확해지죠. 이와 같이 조영제 전후 병변의 대조도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혈관상의 특징을 또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게 또 그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조영제는 거의 이제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영제가 혈관 안에 머물고 있는 고농도로 아직 씻겨나가지 않는 그 순간에 빨리 급속하게 영상을 촬영하면 혈관 조영술도 실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CT가 혈관 조영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처럼 CT나 혈관 조영술에 혈관 내에 직접 주사가 가능한 조영제인 아이오다인 컨트라스트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그 원리는 아이오다인이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우리가 그 CT나 이런 엑스레이 영상에서 이용하는 에너지 대역에서의 엑스레이 흡수가 엄청나게 잘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건데요. 원자 구조적인 특성이 그렇기 때문인데 그래서 앞에 그 바륨 얘기를 했죠. 바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륨은 혈관 외 그리고 이제 아이오다인은 혈관 쪽에 이제 이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죠.
CT나 MRI 검사를 받기 전에 조영제라는 수액 주사를 맞습니다. 몸속이 더 잘 보이게 하는 조치인데요. 그런데 이 조영제 부작용이 꽤 심각합니다. 두드러기, 쇼크, 심하면 숨지기도 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편두통으로 내과를 찾은 42살 김모 씨. 뇌 CT 촬영을 한 뒤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였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조영제 처방 전에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유가족의 손을 문제는 아이오다인의 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킬레이팅 에이전트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가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작용, 오심, 구토 뭐 이 정도 생기면 괜찮은데 가끔 그 페니실린 셔크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문 부작용인데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드문 현상이기는 합니다. 자, 이제 초음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를 이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우리는 그냥 초음파라고 부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초음파 검사 영상, 울트라사운드 이미지 이렇게 불러야겠죠. 여러 모드로 우리 몸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관찰할 수도 있고 도플러의 경우에는 혈류나 심장 박동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형적인 그 초음파 장비 사진인데요. 방사선도 필요하지 않고 크기도 작고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영상 검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스마트폰 크기의 아주 작은 것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의사마다 한 개씩 마치 청진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휴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하는데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사 방식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림만 한번 보고 가시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초음파 프루프 또는 트랜스듀서라고 부르는 탐촉자인데요. 이 안에는 압전, 즉 피에조 일렉트릭 엘리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고 이 초음파가 우리 몸속에 가해지겠죠. 그러면 조직의 경계면에서 초음파가 반사가 됩니다. 그럼 그 반사된 초음파를 이 트랜스듀서가 다시 받아가지고 이 영상을 재구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유튜브 선생님 한번 보고 더 말씀해 볼게요.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X선을 이용하는 일반 X선 촬영, 투시 촬영, CT 검사가 있고 카메라를 이용하는 내시경 검사, 그리고 자석과 자기장을 활용하는 MRI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 중 특히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매우 짧은 파장의 소리인 초음파를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법입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몸 안을 들여다보는 건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피부에 닿는 도구를 탐촉자 혹은 프로브라고 합니다. 이 검사 도구가 몸속으로 초음파를 보내면 그 소리가 몸 안의 장기나 뼈 혹은 근육에 닿아 되돌아오는데 이 메아리를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것이 바로 초음파 검사예요. 예, 아까 그 탐촉자에 압전 소자가 들어있어서 전기 신호를 음파 신호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음파를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 반사된 걸 다시 그 탐촉자가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영상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 줬던 신호가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느냐 이걸 다 계산을 하면 그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초음파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과도는 물질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런 지금 이게 담낭인데요. 담낭에는 담낭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투과가 일어나서 반사가 거의 안 됩니다. 그 뒤쪽에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초음파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그 뒤쪽은 이렇게 강한 반사 신호가 관찰이 되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간이라든지 내장기관은 굉장히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입니다. 이때 초음파가 몸속의 어느 부위에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죠? 그러면 이제 소리가 어떻게 영상으로 바뀌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초음파 장치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초음파 검사 도구인 탐촉자, 즉 프로브 속에는 압점 물질이라는 특수 물질이 있는데 이 압점 물질에 전기가 가해지면 그로 인해 진동이 발생되고 초음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초음파는 몸속에서 특정 부위에 부딪혀 반사되어 나오는데 그때 되돌아 나온 초음파의 진동을 다시 탐촉자가 감지해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 부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조직과 조직 사이의 그런 인터페이스, 경계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탐촉자, 즉 프로브가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다시 감지를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 도구가 우리 몸에 착 달라붙으면 아무래도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 부위에 따라 탐촉자, 즉 프로브의 모양이 다른데요. 여기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액체 형태의 젤입니다. 이 젤이 탐촉자와 우리 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더욱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움직이는 혈액이나 장기 등을 손쉽게 관찰할 수 있고 검사 시 몸에 해가 적어 최근 사용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검사의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유용한 검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음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부 검사에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 몸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요즘은 정형외과 영역인 관절 질환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뇌 같은 경우에 두개골이 얇은 그 측두골 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혈관 도플러 검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아주 용이하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여준다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영상을 볼 뿐만 아니고 조직 검사나 중재 시술을 할 때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휴대가 편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RI입니다. Magnetic Resonance, MRI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슈퍼컨덕팅 그 마그넷이죠. 이렇게 보호가 크게 존재하고 겐트리가 있고요. 테이블 누워 있고 이제 고주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 유튜브 선생님부터 먼저 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의료 영상 기기를 통해 검사를 받습니다. 엑스레이, CT, 펫, 초음파, MRI 등 제법 귀에 익숙한 검사들이 많은데요. 검사 종류에 따라 원리는 매우 다양한데 엑스레이, CT, 초음파 검사법들은 몸에 특정 에너지를 투과시켜서 영상을 얻는 방식이고 반면에 MRI는 자석에 의해 발생한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해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다른 검사에 비해 그 원리가 매우 독특한 MR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자기장을 가하면 세포를 이루는 수많은 원자핵들이 자기장을 따라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이때 원자핵을 공명시키는 고주파를 가하면 일제히 90도로 누워서 회전 운동을 하는데요. 꼭 90도일 필요는 없죠. 검사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정도로 눕히게 됩니다. 이것을 핵 자기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핵 자기 공명 현상은 홀수 양전자를 가진 입자들만 반응하는데
우리 몸속의 수소, 탄소, 나트륨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몸의 70%를 차지하는 체내 수분의 구성 성분인 수소가 가장 양이 많기 때문에 MRI 영상을 얻는 데에 주로 활용됩니다. MRI 검사를 하면 지름이 50에서 60cm 정도 되는 둥근 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CT의 겐트리와 마찬가지죠. 근데 MR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보어라는 굴이라는 뜻이죠.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둥근 통 안에는 정자장과 경사자장을 발생시키는 커다란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정자장이라고 하는 게 그게 1.5 테슬라, 3 테슬라 뭐 이런 주자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사자장이라는 게 이 신호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거를 검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전기자장입니다. magnetic gradient라고 얘기합니다. 정자장은 우리 몸의 수소를 정렬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사자장은 인체 부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를 달리해서 검사한 부위가 어디인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환자가 검사대에 누우면 이상이 있는 부위를 감싸는 갑옷같이 생긴 코일을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 코일은 고주파를 발생하여 몸속으로 투과시키고 몸 밖으로 되돌아 나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검사가 시작되어 통 안으로 몸이 들어가면 몸 안의 수소 원자핵들이 일제히 배열되고 이때 코일에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면 수소 원자핵이 90도로 누워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했던 핵 자기 공명 현상인데요. 이때 고주파 투과를 중단하면 수소 원자핵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앞서 흡수했던 고주파 신호를 방출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컴퓨터는 각 화소의 신호 강도에 따라 흑백 명암값을 주어 MR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CT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근육이나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의 경우 MR에서는 조직에 따라 서로 다른 음영과 밝기가 나타나서 연부 조직의 이상 유무를 쉽게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MRI는 X선에 대한 노출이 없고 CT에 비해 해상도가 뛰어난 편이며 필요한 각도의 영상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CT도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영상 검사입니다. 서로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비용이 다소 비싸고 긴 시간 좁은 통 속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최근은 패스트 이미징 테크닉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10분, 15분 정도면 스캔이 다 끝나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보청기, 틀니, 금속 액세서리 등의 금속성 물체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같은 거는 못 쓰게 돼요. 만약 인공심박동기나 전기자극기 등과 같은 금속기기가 몸 안에 삽입돼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속이 자장에 노출이 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정밀한 그런 전자기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고 삽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MR 이미징의 원리를 영상에서 아주 간명하게 잘 소개해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잠깐 다시 보면 이 NMR,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신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공명 현상이라는 게 많이 사용하는 수소 원자핵에 고자장을 걸어주면 자장의 방향을 따라서 원자핵이 정렬을 딱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자핵의 공명 주파수가 있는데 이거에 딱 맞춰서 고주파를 인가를 하면 공명하는 스핀이 이렇게 눕게 됩니다. 여기 예에서는 90도로 이렇게 눕혀놨죠. 그 상태에서 공명 주파수에 맞춰진 그 RF 펄스를 주고 있는 동안 이렇게 누웠는데 이걸 딱 끊어주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나타낸 건데요. 이때 회복되면서 발생하는 그 RF 펄스가 이런 모양이 되게 되고, 이걸 Free Induction Deca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MR 검사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장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다고 했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RF 펄스를 이용해서 스핀을 자유자재로 눕혔다 다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요 FID라고 얘기하는 RF 펄스를 다시 받아서 영상으로 만든다. 마그네틱보다는 레조넌스에 더 방점을 찍어야 이 기술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 그 신호가 3차원 공간의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영상 화소, 즉 폭셀 단위로 얻어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CT에서는 CT 유닛, 즉 조직의 하운스필드 유닛의 차이를 그레이스케일 차이로 보여준다고 했었는데요. MR은 조금 다릅니다. 보고자 하는 인체의 그 조직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주고 원래대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완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조직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이용합니다.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이완 기전이 있는데, 하나가 T1 이완 시간이고요. 또 하나가 T2 이완 시간인데요. 이 중 어떤 이완 시간의 차이를 강조했느냐에 따라 T1 weighted image 또는 T2 weighted image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영상이 T2 weighted image, T2 강조 영상이고요. 요 중간에 게 T1 강조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CT 영상을 같이 나란히 한번 이렇게 세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2 강조 영상에서는 T2 이완 시간이 긴 물 성분이 시그널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CSF나 안구에 있는 이 비트러스들이 이렇게 굉장히 하얗게 보이죠. 반면에 T1 강조 영상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둡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T1 relaxation, T1 이완 시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래서 T1 이완 시간이 짧은 것들이 시그널이 높다. 특히 지방 성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얗게 보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구조를 보는데 CT 정보보다도 훨씬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이 signal intensity 차이라는 거가 또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MRI에서도 조영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히토리오 성분인 게돌루늄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게돌루늄이 인접하는 조직의 T1 이완 시간이 더 짧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MRI는 전통적인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MR 엔지오그래피, 혈관 조영수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펑셔널한 그런 영상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영상 기법 중의 하나로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상 장비는 모두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주자장의 세기가 1.5 테슬라, 3.0 테슬라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1 테슬라는 10,000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15,000 가우스, 30,000 가우스에 해당되는 자장의 세기인데 뭐 좀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 보면 그 세기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방안에는 사실 자석이 붙는 어떤 물질도 허락이 되지 않는데, 이건 아마도 이 장비를 철거하기 전에 초전도 자석의 전원을 끄지 않고 한번 시험을 해본 것 같아요. 이런 그 철제 의료 장비들이 MR 자석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험 사진이 됩니다. 상당히 강한 자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달리티에 대한 설명은
주마간산격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판독을 해야겠죠. Image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 그 판독하는 장소를 우리가 판독실, Reading Room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개는 이렇게 조도가 낮은 방인데요. 실제 요즘 모니터는 성능도 좋고 의료용 모니터는 더 고성능이에요. 그래서 이럴 필요는 없는데 과거 필름으로 된 사진을 보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런 공간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너무 당황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이 연출된 거라는 거 금방 알아봤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보세요. 지금 여기 머리에 가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헤드앤넥 쪽, 지금 얼굴하고 부비동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코뼈 이런 게 나왔는데 이쪽은 또 간하고 그죠? 장이 나와 있는 복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열어놓고 판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연출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병원 내 심지어 허가된 경우에는 집에서도 영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팩스로 모든 의료 영상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팩스라는 것은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영상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저장하고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판독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쭉 그 영상 장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장치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서버를 보내게 되면 이 서버는 여러 그 영상 단말에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판독실도 있고 외래도 있고 수술실 영상을 봐야 되는 곳 다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팩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판독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해요. 판독자가. 그러면 이 녹음된 걸 트랜스크립션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사를 해주면 그걸 판독실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잘못 전사된 걸 고쳐가지고 이제 최종 판독문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 판독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의학과의 주요 업무 두 꼭지 중의 하나인 영상 진단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고요. 자, 이제는 영상의학과의 조금 다른 역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Interventional Radiology입니다. 3부의 제목을 중재와 중재시술에 대한 소개로 정해봤습니다. 바로 Interventional Radiology인데요. 우리말로는 중재 영상의학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Intervention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실제 이 분야 우리나라 분과학회의 공식 명칭도 Intervention 영상의학회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Intervention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개입, 중재, 조정 등의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추측한데 영상 판독만 하던 역할을 하고 있던 영상의학과가 치료에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Interventional Radiology라는 용어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콜린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dicine, 의학의 한 분야고 An application of radiology that enables minimally invasive surgery to be performed with the aid of simultaneous radiological imaging of the field of operation within the body. 그래서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절개를 하지 않고 영상 장치, 여기서는 투시 장치가 되죠,를 이용해서 최소 침습적인 술기를 시행하는 것을 Interventional Radiology라고 한다. 이렇게 영어 사전에는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시 장치가 필요한데요. 저희 신경중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하나인데요. 역시 테이블이 있고
두 개의 C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C자 하나가 있고 이렇게 C자가 하나가 있죠. 여기서 C암이라는 것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은 용어인데요. 많이 사용되는 엑스레이 투시 장치의 일종이거든요. 수술실에도 가면 이 C암이 수술하는 분들이 가끔씩 보고합니다. C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장치에 엑스레이가 발생하는 튜브 쪽이 있고 또 환자를 지나가지고 나온 엑스레이를 받는 이미지 패널이죠. 이쪽에 또 영상이 얻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게 지금 여기는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혈관 조영술에 이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재 시술이 이 혈관 조영 장치를 이용해서 진행하므로 대부분의 혈관 조영실이라는 간판이 보이면 아, 저곳에서 중재 시술도 같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점하고 유튜브 선생님 한번 불러보죠.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생명선, 바로 혈관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로 인해 혈관 내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검사법을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요. 혈관 조영술은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을 혈관에 투여한 다음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X선 촬영을 하여 혈관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조영제란 MRI나 CT 검사에서처럼 보고자 하는 장기들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각 조직의 X선 흡수차를 인위적으로 크게 해줘서 영상의 대조도를 확연히 차이나게 해주는 약품인데요. 이렇게 조영제를 이용해 혈관을 촬영하면 조금 더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타구니나 팔뚝 등 굵은 혈관이 있는 부위를 국소 마취한 후 피부를 2에서 3mm 정도 절개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혈관에 넣고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까지 카테터를 진입시킵니다. 카테터가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에 위치하면 그 안으로 조영제를 넣은 뒤 영상 장비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조영제가 혈관을 타고 몸속을 다니는 동안 재빠르게 X선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여러 장을 찍어서 조영제의 움직임을 동영상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조영술은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터지는 동맥류를 검사할 때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 수술법에 비해 절개 부위가 크지 않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 안전하며 치료 및 회복에도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혈관 조영술은 무엇보다 시술 과정에서 병변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즉시 치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증상은 콜레스테롤 침착에 의한 동맥경화와 혈액이 굳어져 생긴 혈전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는 경우엔 혈관 조영술 검사 영상에서 혈관이 잘록하거나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땐 혈관의 모양, 좁아진 정도 등을 고려해 풍선이나 그물망 모양의 스텐트를 이용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동맥류와 같이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다면 혈관 조영술을 통해 동맥류를 확인하고 관처럼 생긴 코일을 삽입해 파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또는 분만 후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을 통해 출혈된 혈관을 찾고 출혈이 있는 혈관을 막아 지혈하기도 합니다. 간암의 경우에도 혈관 조영술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암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찾아 직접 항암제를 주사하거나 혈류를 차단시켜 암의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minimally invasive surgery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요. 최소 침습 수술을
튜브이라고 하는데요. 절개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작은 튜브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한 뒤에 영상을 이용해서 관찰하면서 어떤 치료적인 조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통적인 외과 분야에서 복강경 등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때 이걸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으로도 중재 시술을 많이 하고 있죠.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Interventional Radiology라고 하면 영상의학의 전통적인 영상 기법들, 즉 투시장치, 초음파 등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CT나 MRI 뭐 이런 걸 이용해서도 중재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다 그러면 다 중재 시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시 장치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시에서 이 의료기기들이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가 불투가 할 수 있는 이런 선이나 점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 풍선도 조영제를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불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중재적인 시술을 하려면 몸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혈관이든 간과 같은 장기든 처음에 피부는 뚫어야 할 겁니다. 되게 작은 천자바늘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을 percutaneous approac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er라는 것은 그거를 지나간다는 거죠. 어디로? cutaneous, 피부입니다. 그래서 경피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혈관의 경우에는 대개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 라디알 아트리나 페모럴 아트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표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고, 시술 이후에 카테테를 제거하고 나서 지혈을 해야 되는데 지혈도 쉽겠죠, 그 자리가. 근데 아까 그 영화에서는 이제 목에 있는 경동맥에 직접 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나중에 지혈도 상당히 어려워요. 자, 엔지오그래피라는 거 잠깐 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뇌혈관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엔지오는 혈관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혈관 조영술 하면 카테터라고 하는 튜브를 혈관 안으로 넣은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혈관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걸 의미를 했는데, 요즘 그 CT나 MRI로도 혈관 조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 방식을 conventional angiography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카테터를 사용하니까 카테터 베이스드 엔지오그래피, 카테터 엔지오그래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혈관 조영 장치 위에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지금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필요한 요소는 장비 외에도 카테터와 가이드와이어, 그리고 이제 콘트라스트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이제 머리 사진 찍었는데 조영제를 주입을 하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근데 두개골 영상하고 겹쳐가지고 조영제 영상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안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임상에서 보는 영상은 이런 영상이거든요. 디지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라고 하는데요. 디지털로 뭔가를 서브트랙션한 혈관 조영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DSA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디지털 서브트랙션 안지오그래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은 엑스레이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리고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또 한 장 더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 B 영상에다가 A 영상을 서브트랙션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간 조영제만 빠져남는 거죠. 그래서 이걸 subtracted image, 그리고 이 전체 기술을 디지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 DSA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영상 한번 보시면 이 스컬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걸 조영제가 들어간 영상에서 빼버리면 이런 조영제만 들어간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동맥,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모세혈관이 쭉 차고 있고 정맥이 차고 정맥동으로 피가 빠져나간다. 이게 너무 잘 보이죠. 이게 DSA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카테터 베이스드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냥 DSA 검사 이렇게 부르면 카테터를 이용해서 서브트랙션 하는 그런 영상을 얻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브트랙션 하지 않는 엔지오그래피를 거의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체인지어블한 용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이제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서브트랙션 바로 되죠. 이 영상을 3차원으로 얻은 다음에 이걸 영상을 재구성을 하면 이와 같이 3차원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그런 혈관 구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3D 엔지오그래피가 없으면 시술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까지도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혈관 속으로 넣어서 보고자 하는 부위까지 삽입을 해서 뭔가 조작을 하는 데 쓰는 카테터라고 하는 튜브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테터 안으로 넣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카테터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가이드 와이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포 혈관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특수한 모양의 카테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카테터고요. 실제 그 카테터가 몸속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영제를 주입을 하면 이런 혈관 모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카테터들이 위치에 따라 목적에 맞게 특수 목적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터를 통해서 다양한 의료기구를 전달하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 조작을 해서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게 Interventional Radiology의 그런 프로시저들이고요.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양이면 종양, 혈관성 병변 이런 거 있으면 거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국소적으로 약을 주입하는 그런 치료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암 치료 등에는 항암제를 간암으로 가는 간동맥에 선택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거죠. 그러면 전신 영향은 최소화하고 국소적인 농도는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소적인 약물 주입요법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인터벤셔널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시술들을 잠시 나열해 보면 이런데요. 크게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하고 열린 혈관을 막아주는 수술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는 열어주는 것을 revascularization, 막아주는 것은 emboliz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revascularization, recanalization, 다시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통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embolization은 색전술, 막는다는 뜻입니다. embolization이라는 용어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통술의 방법은 그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혈전이 막고 있다. 그럼 그 혈전을 제거하는 그 혈전 제거술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동맥경화나 뭐 이런 원인으로 좁아진 혈관이 있다 이러면 풍선 카테터로 혈관 성형을 해주거나 스텐트 삽입을 해주는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재개통 방법이고요.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질환이 뇌동맥류가 되겠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뇌동맥류라 하면 뇌동맥의 일부가 주머니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모두 동맥류라고 하는데 그대로 두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파열이 되게 되면 머리 안에 출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법은 대표적인 게 머리를 열고 집게같이 생긴 클립으로 이렇게 물어주는 클립 결찰술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치료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중재 시술로 하는 경우에는 작은 마이크로 카테터를 머리 안에 있는 뇌동맥으로 들어가서 뇌동맥류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백검으로 된 엠볼리제이션 코일을 이용해서 그걸 막아주는
그런 색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례를 한번 보시면 심한 두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왔더니 머리 안에 출혈이 발견이 됐고요. 바로 CT 엔지오그래피, CT로 혈관 조영술을 해봤더니 여기에 동맥류가 보입니다. DSA 바로 실시를 했는데 여기 동맥류가 보여서 3D 엔지오그래피 실수했고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색전술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코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굉장히 터프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캐스터로 쭉 해서 뇌혈관, 동맥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씩 채워 넣는 거죠. 마이크로캐스터가 들어가 있고 지금 엑스레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다가 첫 번째 코일을 집어넣은 거죠. 두 번째 코일 넣고 세 번째 코일 넣었더니 이제 조영제가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게 보여요. 점점 막혀가는 거죠. 완전히 다 막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예이지만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마이크로 카테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지금 급속하게 돌려서 그렇습니다. 쭉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코일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죠.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지금 4배속 영상입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들어갔죠. 그런 다음 여기를 디태치먼트, 코일만 놔두고 밀어 넣었던 그 와이어 같이 생긴 거는 제거하고 두 번째 코일 넣고 필요하면 또 세 번째 코일 넣고 이래서 꽉 막아주게 되는 게 코일 색전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코일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detachable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요 부분 때문인데요. 이게 지금 길게 몸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일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들어가면 이 부분을 디태치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태치 되기 전에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빼내고 다른 걸로 바꾸거나 다시 리포지션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그런 분리 메커니즘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한번 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재개통술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급성 뇌경색으로 중풍이죠.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MRI를 했더니 오른쪽 중뇌동맥 영역에 이것처럼 뇌경색이 발생을 했어요. 비교적 큰 뇌경색이 왔긴 했는데 관류 상태를 보는 검사를 했더니 그보다 훨씬 더 넓게 지금 뇌혈류 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이스케믹 페numbra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점점 뇌경색으로 진행해서 환자의 예후가 굉장히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주는 게 필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그 부분 혈관이 혈전증으로 막힌 거가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해서 막힌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막힌 원인인 혈전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Mechanical Clot Retrieval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혈전 제거를 하게 됐는데요. 트롬벡토미를 하게 되는데 여기 카테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동맥을 지나서 중뇌동맥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서 막힌 부분의 혈전을 끄집어내는 그런 장면인데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스텐트처럼 생겨서 오므려서 여기까지 전달은 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펴가지고 요 혈전을 잡아서 끄집어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스텐트처럼 생긴 클랏 리트리버라고 해서 스텐트 리버라는 용어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요. 이미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걸 당겨서 끄집어내면 혈전이 걸려서 같이 나오는 거죠.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움직이시죠. 빼냈더니
그 스탠트 리버에 이 혈전이 이렇게 걸려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열렸죠. 또 하나는 좁아진 그 혈관에다가 풍선 카테터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혈관 성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비하면 이렇게 스탠트를 설치해서 더 잘 열어줄 수 있다. 이런 과정까지 보신 것입니다. 증례를 한번 보시면 중뇌동맥, 아까는 혈전에서 막힌 환자였지만 이번에는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진 거거든요. 접근을 해서 그걸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주고 스탠트 시술을 해서 이렇게 열어줬다. 이런 경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부에 걸쳐서 영상의학과의 기본적인 업무, 간단한 히스토리, 그리고 그 영상 검사 기법들의 기본적인 원리와 영상 판독 과정, 중재 시술 과정 쭉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서머리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개의 중요한 질문을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이제 요걸 답을 하실 수 있으면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학습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고 답들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의학 개관 3시간에 걸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